오늘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서 세잔 두 번째 시간. 야, 이거 세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그 아까도 이제 지난번에 아까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씀 잠깐 나눴는데 이게 예전에 20세기 이렇게 보던 거랑은 또 많이 또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많이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진 거죠. 우리 화가들을 보고 그러니까 미술사를 볼 때 이 세잔도 사실 뭐 좀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그 피카소가 한 말 때문에 그죠? 피카소가 우리 그 세잔은 우리 아버지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뭐 이러면서 그 입체파적인 그런 쪽으로만 해석을 해왔는데, 근데 실제로 세잔은 그런 말은 한 마디밖에 없거든요. 그죠? 원통과 구체, 원추형으로 해석하라고 말 한마디 했고, 근데 말만 했지 지가 이렇게 그림은 없어요 또 실제로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말만 했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만 보기보다는 오늘날에는 세잔이 이게 기하학적인 것보다는 결국엔 색채다, 색채, 그죠? 세잔은 색채화가다. 그리고 오늘도 나오겠지만은요, 세잔은 이 기본기가 안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살바도르 달리가 또 그 피카소 라이벌 아니에요. 달리 20세기 초에 그 피카소가 엄청 인기가 훨씬 좋고 살바도르 달리는 좀 덜하고. 이게 달리가 또 이제 피카소가 그 세잔을 추앙하니까 이 살바도르 달리는 또 깎아내려서 세잔 저거 쓰레기다, 그죠? 기본기도 안 돼 있고 쟤 때문에 현대 미술이 망쳤다고 이런 식으로 또 그런. 근데 어쨌든 피카소가 승리하는 바람에 살바도르 달리의 그 견해는 묻혔는데 그게 맞긴 맞는 말이에요. 기본기가 안 돼 있다는 말이. 오늘 이제 그 세잔의 오늘은 초기 그림을 좀 보실 텐데요. 근데 이게 뭐 초기를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결국 나왔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세잔이 정말 그 작업하는 방식이 참 무식한데 그게 말 그대로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그림을 사실은. 시골에서 사실 이따 나올 얘기지만 시골에서 그냥 무대뽀로 해서 한 건데, 세잔. 그런데 어쨌든 미술사적으로는 엄청난 그 고평가를 받는. 뭐 그렇다고 저평가까지는 없고요. 그죠? 나름 뭐 대단한 사람인데요.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항상 이 이름이 타이틀이 붙어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요 부분은 뭐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세잔은 그 미술기의 시스템 내부에서 결국 만들어진 그런 인물이다. 따라서 일반인은 이해하기 힘든 면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철학자, 미학자들이 그 온갖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막 해석을 하고 한다는 건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면은 그게 자기들도 모르는 말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도. 자, 우리 지난번에 이 초상화를 봤고 양프란츠 볼라를 그래서 정말 한 그죠 100번도 넘게 그렇게 앉아 있도록 하는 그런 반복적으로 말 그대로 사과가 썩어버릴 정도의, 그죠? 우리 여기 나왔죠, 여기도 그죠? 여기도 그죠? 사과를 계속 반복하고 덧칠하기로 했으니까 사과가 썩을 때까지 그렇게 그렸다는 그런 이야기. 자,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결국에는 세잔이 이게 뭐가 특이한 거냐? 이거에 어쨌든 한 일가견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이 나오고 그 디지털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그죠?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거 어떤 대상을 뭐 있는 그대로 포착한다든지 뭐 생동한 이런 거는 이제 미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게 된 겁니다. 차별성이 없는 거죠.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그죠? 대상을 있는 그대로 포착해서 재현하는 것은 화가가 하기가 어렵고, 그거랑은 다른, 즉 이 사진과는 다른 식의 차별성을 추구하는 길로 쭉 온 겁니다, 결국에는. 그죠? 이 사진의 출현 이후에 사진과는 어떻게 하면 다른 식으로 이 화면을 구성할 것이냐라는 길로 쭉 오게 된 것이고요. 만해 이후로 쭉 오게 된 것이고, 그 문제는 이렇게 이제 결국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화면을 구성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죠? 다 그래요. 세잔이든 피카소든 뭐 그죠? 뭡니까 그 야수파든 그냥 화면, 그죠? 화면 자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화면과 저 대상을 어떻게 잘 표현했나 이런 문제는 다 필요 없고, 그냥 화면 자체에서, 그죠? 화면 자체를 어떻게 구성함으로써 이걸 통해서 우리 보는 사람들한테, 그죠?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실제 저 바깥에 있는, 그죠? 실제 대상, 이 실물과의 관계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아무 상관이 없고, 요거 자체 내부에만 요거 화면 내부에만 요거로만
그러니까 결국 세잔이 근데 이제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어떤 식으로 이 화면을 구성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미적인 그죠, 미적인 그죠, 미적인 감흥을 느끼게 할 것이냐,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 이게 그죠? 근데 어쨌든 인상파부터 시작된 거죠, 나름 이 인상파부터 그것은 대상의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 대상의 어떤 순간의 인상, 그죠? 우리 대상의 그 고정된 어떤 형태가 아니라 그래서 순간 인상을 딱 그리다 보니까 막 흐려지고 뿌려지고 그림자도 밝게 빛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구성된 거죠, 그죠? 순간의 인상으로 화면을 구성했다는 겁니다. 근데 순간의 인상은 사실 너무나 주관적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화면 자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문제로 바로 인상파부터 전환된 겁니다. 전환돼서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우리 세잔 같은 경우도 결국 그거예요. 문제는 그죠? 그림 표면의 모든 색들이 다른 모든 색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에만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이제 색채, 그죠? 색채들 간의 관계, 색채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형태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색채와 형태의 결합을 추구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된 것이고 피카소도 마찬가지로 그걸 아예 그죠? 기하학적으로 다 그죠? 분절시키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화면을 구성한 것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몬드리안 나온 거예요. 뭐 화면 구성 딴 거 없어요 사실 그죠? 그래서 이것과 실제 대상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오로지 이 화면 자체 그죠? 화면 자체만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미적인 감각을 느끼도록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 생각에는 이제 야 이거 뭘 그린 거냐라는 이 뒤에 있는 거를 자꾸 일반 사람들은 묻게 되는데 야 무엇을 그린 거냐? 근데 그게 뭐 애당초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요 물음 요거 이제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게 현대 미술을 이해하는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난번에 요거 얘기했었죠. 모델, 그죠? 모델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세잔의 그 뭡니까 그 초기.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남부 지난번에도 한번 봤었잖아요, 그죠? 남부 프랑스 요거 또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툴루즈 로트렉은 여기 툴루즈의 그 인근에 있는 알비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었고, 그다음에 몽펠리에 그죠? 몽펠리에는 인상파 그죠? 프레드릭 바지유 키 큰 친구 일찍 그 전쟁에서 죽은 이 친구가 그래서 태어난 몽펠리에. 그다음에 그 폴 세잔이 그 출생하고 작품 활동. 이 마르세유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 2의 도시 그죠? 파리가 서울이면은 마르세유는 그 부산 정도에 해당하는 프랑스의 부산 남쪽에 있는 제 2의 도시입니다.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그 부산 옆에 뭐 한 김해 이런 데서 태어난 거죠. 그죠? 부산 옆 김해 정도에 태어난 그 세잔은 액상 프로방스 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보시겠지만은요, 이 빈센트 반 고흐가 파리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르로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그 아르이 여기 있어요. 요 사이에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몽펠리하고 요 사이 아비뇽 아래쪽에 아르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르의 여인이라고 그 음악 아시잖아요, 그죠? 이것도 여기 그죠? 이걸 배경으로 하는 여기 아르이 요 지역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맨날 영화하면 칸느 영화제 그죠? 그 칸이 여기 있죠, 그죠? 칸느 영화제. 여기 모나코 그 공국이 있고요, 그죠? 모나코 왕국. 또 니스, 그다음에 산레모로 이어지는 아주 그 일종의 핫플레이스죠, 그죠? 우리 지금은 다 없어졌나요? 뭐 삼척인가 어디 뭐 어디라 그랬죠? 뭐 강릉 어디인가? 양양이 핫플레이스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세련된 그 부유층들이 가는 칸 영화제, 니스, 산네모 여기 모나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파블로 피카소가 물론 파리에서도 활동했는데 나중에 그 스페인에서 그 추방돼요, 그죠? 이제 반 정도. 왜냐면 스페인은 그 군사 정권 아니에요, 그죠? 군사 정권이라서. 스페인 그 국민 그걸 박탈한다 해가지고 그 이후에 그 피카소가 여기에 이제 이 그죠? 칸이라는 그죠? 고급 휴양 도시 요 위쪽에 정착을 합니다. 정착해서 만년 작품 활동을 합니다. 작품 활동 하다가 세잔 요 액상 프로방스에 와서 또 그 성을 사요. 성을 사가지고 옛날 성을 사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여기 묻혀요. 액상 프로방스에.
피카소가. 그러니까 이제 피카소가 이제 그 얘기 한 겁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세자는 할 정도로 그 생트 빅토르 산 밑에 붙인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무덤이 거기 있어요. 피카소의 무덤이. 이 생트 빅토르 산이 세잔이 뭐 30번도 넘게 그랬다고 나오잖아요. 우리 217번의 페이지에 210페이지에 그죠? 그러니까 그 산에 피카소가 묻힌다는 거예요. 그 정도였다는 거 어쨌든 세잔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할 정도로. 그래서 피카소의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또 지도에 나올 때 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정말 주요한 인물들이 활동이 이 남부 프랑스의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세자는 여기입니다. 마르세유 이제 바로 위쪽에 있는 같이 붙어 있는 조그만 읍 같은 뭐 김해 정도 되는 그 정도 읍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섹상 프로방스. 우선 1839년에 폴 세잔이 태어났고, 그래서 마네가 이제 그 인상파의 제일 그 리더라고 여겨졌잖아요. 그래서 나이도 실제로 많고, 그래서 마네보단 7살 아래, 모네보다 1살 위. 그러니까 인상파 중에서는 나이가 좀 많은 편에 속해요, 나름. 폴 세잔은. 하지만 세잔은 인상파는 아니죠. 인상파로 분류하진 않죠. 인상파들하고 어울렸지만은.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출생부터 이 좀 그래요, 벌써. 그래서 부친 아버지가 루이 오기스트 세잔인데요. 41세, 모친은 25세여든 첫 아이였다. 그 당시에는 진짜 드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죠? 그 당시 다 결혼 일찍 했잖아요. 18에 애 낳고, 그죠? 뭐 20살에 결혼하고 다 그랬는데, 로댕도 그랬고, 다 그랬는데, 모네도 그랬고, 다 어쨌든 애를 낳고 그랬는데, 이거 자기 아버지가 41살에 얻은. 그죠? 부친은 모자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모자. 그 당시 모자는 여성들의 필수 그 교양 사치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 시대에는 뭐가 유행했습니까? 그 전 시대에는 모자가 막 유행하기 전에는 가발이죠, 가발. 왜 그죠? 그 귀족들은 가발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모차르트 이런 영화 보면은 이런 가발인데 그 다음에 다시 모자로 바뀐 거예요, 그게 모자 화려한 모자로, 그죠? 가발 모자로 바뀌어서 그게 항상 그 여성들의 필수 그 품이고, 그래서 이 나름 장사가 잘 됐죠. 그래서 모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가 자기 이제 세잔의 엄마를 만나서 엄마 안내 그래서 오늘이 노베르는 마르세유 출신으로 그 가게의 종업 저 자신의 가게 종업원하고 결혼한 건데 부친보다 16살 아래 그렇잖아. 이게 40살이고 거의 뭐 40살이고 뭐 20대 초반의 아가씨 종업원 아가씨랑 그죠 같이 동거하게 된 거죠. 그죠? 사람들이 좋게 보진 않았겠죠 당연히 그게. 그래서 세잔의 부부는 동거하다가 1940년에 정식으로 물론 결혼을 했고요. 나이 차가 많은데 16살 차인데 세잔 아래로는 마리와 로즈라는 여동생 둘이 더 있었다. 세잔의 초기 작품 자기 아버지를 그린 그림. 완전 늦둥이죠. 늦둥이고 그래도 둘째 동생은 그죠. 이거는 저기죠. 그 엄마가 거의 40살쯤 낳은 거죠. 40살에 낳은 거죠. 40살에. 원래는 낳을 생각이 없었는데 40살에 낳은 거예요. 40살에 엄마가. 그렇겠죠. 네, 그죠? 맞죠. 그죠? 14, 54니까 그죠? 자신의 엄마가 40살에 낳은 진짜 늦둥이죠. 자, 그래서요. 어쨌든 우리 저기 뭡니까 이 자매님, 형제 자매님 계셔가지고 이거 제가 넣었어요. 또 굳이 가톨릭이 세자는 뭐 이때는 뭐 다 출생하면은 세례는 받겠죠. 부모들이 다녔으면은 성당을. 근데 오랫동안 무신론자였다, 그죠? 어릴 때 세례 받은 거 상관없이 그냥 살았는데 그러다가 자기 엄마하고 자기 여동생, 그죠?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모친과 여동생 마리의 노력으로, 그죠? 노력으로 한 51세경에 카톨릭 신자가 되어서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성당은요. 그래서 세자는 나중에 이제 카톨릭 신자가 되었다. 세잔의 엄마와 그 여동생을 그린 건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이런 거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그죠? 이게 고야입니다. 고야. 그죠? 뭐 우리 이 초상 자체는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세잔이 초기에 어떤 영향이냐, 이 세잔은 우리가 초기를 이제 다크 에이지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말 그대로 다크예요, 다크. 그죠? 어두운, 그죠? 검은색, 갈색, 회색 위주의 고야의 검은 그림. 요거 너무나 유명한 거죠, 요거.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복습할 겸 16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죠? 다 이게 자꾸 보셔야 돼요, 그죠? 고야, 프란시스코 데 고야. 그래서 다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얽히고 설키는 겁니다.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162페이지에 그죠? 이 그림이 검은 그림에서 제일 유명한 거예요. 거기 그 검은 그림 또는 그 162페이지에 후기 흑색 회화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그죠? 흑색 회화. 요게 그 블랙 페인팅스라고 하는 요게 그 고야의 마지막 남긴 그런 작품 벽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건 물론 신화 그리스 신화 얘기죠, 그죠? 이 그 자기 아버지가 그죠? 그 크노소스가 자기 그 아들을 잡아먹는 근데 물론 또 나중에 다 이거 뱉어내고 또 결국 쫓겨나잖아요. 뭐 그런 신화 얘기니까요. 어쨌든 그걸 이렇게 그린 건데. 그러니까 거기 쓴 것처럼 162페이지 이게 프란시스코 고야의 후기 흑색 회화, 그죠? 후기 흑색 회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딱 봐도 이제 이 영향을 알 수 있어요. 주제도 그렇고,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요. 스페인 궁정과 교회의 음모와 타락상의 영적을 느낀 고야는 더욱더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장면에서 집중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체에 대한 어떤 혐오, 그죠? 인간들이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그죠? 야만적이고 멋대로 이제 그런 겁니다. 고야가 나이 들어서 그런 혐오감, 인간성에 대한 어떤 회의와 혐오. 그래서 그는 이러한 혐오감을 퀸타 델 소르도 귀머거리의 집 나중에 귀가 들리지 않았어요 고야가 그래서 라는 자신의 집 벽면에 그린 흑색 회화를 통해 풍자하고 있다. 근데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때도 고야가 또 그 자기 부인이 또 30살 아래인가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젊은 여자랑 또 이게 또 이 집에 살면서 이게 다 화가들이 왜 그런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고야가 자식이 20명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어요. 한 사람한테 난 건 아니죠. 그래서 한 사람한테 난 건 아니죠. 40년 그 전에 1820에서 22년 사이에 제작한 검정색, 갈색, 회색 위주의 거대한 벽화 13점은 잔땀에 손을 지는 괴물들과 악마적인 장면이라고. 그래서 요게 그 세잔의 초기의 그 화풍과 주제를 지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또 사실 끝까지 간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한편으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는 목이 잘린 자기 아들을 헤어스럽게 먹고 있는 미치광이 가진 거인을 묘사한 거입니다. 물론 신화니까요. 그리스 신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었다 나중에 뱉어내고 또 그 아들한테 또 결국 자신의 그 왕좌를 뺏기고 뭐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야의 회화 기법 역시 그의 환상만큼보다 혁신적인 것이었다. 요 영향을 받았다는 거. 세잔의 초기 이런 식으로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고야의 제일 유명한 그림은 그 163페이지는 요 유명한 그림이죠, 이거 그죠? 163페이지 그죠? 요 유명한 그림. 요거는 우리가 예전에 봤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 뒷사람이 또 어떻게 했어요? 피카소니 뭐니 다 결국 이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형 이미지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원형 이미지, 프로토 이미지, 그죠? 원형 이미지라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형 이미지인 겁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요걸 보시면 결국 이제 그 색채의 구사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갈색, 검은색, 회색 위주의, 그죠? 이게 미사보는 아니죠? 이게 옛날에도 미사보 있었는데 미사보 언제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 중세 때도 미사보 여성들 미사보가 있었나? 있었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제가 평가할 때는 이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세잔의 미술이 나올 수 있었던 실제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친이 모자 가게를 하다가 이제 돈 좀 벌어. 모자 사업이 유행 사업이니까 패션 사업이니까 한번 탁 바람 타서 돈을 벌 수 있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이거 동업자와 은행을 그 인수 설립한 겁니다. 새로. 그래서 세잔 앤 카바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카바솔이라는 자기 친구와 설립을 했는데. 액상프로방스 당시 인구 약 3만 정도에서 유일한 은행이었다. 동네 뭡니까 어떤 뭐 신용 그죠 협동조합 같은 거 그죠 그런 거죠 뭐 그런 신협 이런 거를 만든 거겠죠 은행. 근데 은행이 이게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게 이때 산업화 시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산업화가 시작된 시기니까 당연히 막 대출에 그죠? 또 이게 경제가 성장하면 또 금방 대출을 갚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성장한 거예요. 그 시기가 딱 맞아떨어서. 그래서 부친의 사업이 매우 번성하였고 이후 세잔 가족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누리게 된다. 근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제가 딱 세잔 인생 다시 다 보다 보니까 야 이것 때문에 세잔이 저걸 할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세잔이 한평생 별다른 경제적 압박 없이 그러니까 세잔은 그림을 팔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죠? 자신이 그림을 팔 필요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또 이게 그래도 늦게 났잖아요. 그래서 세자는 처음에 그리는 걸 아주 좋아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계속 그죠? 정기적으로 매달 150프랑 200프랑씩 넣어주고 엄마도 계속 돈을 주고 해서 세자는 그 문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회화를 마음껏 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결정적인 바탕이 됐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세자는 나올 수가 없었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이게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회화를 기본기도 없는데, 그죠? 어설픈데 그걸 계속 붙잡고 살 수 있었던 게 이거예요, 이거. 이 바탕, 경제적인 바탕.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22세 당시 세잔의 사진을 찍은 건데, 그래서 세잔이 이 사진을 보고, 그러니까 사진을 놓고 자신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이게 바로 고야적이죠, 지금, 그죠? 고야적인 스타일, 뭔가 약간 악마적인, 그죠? 앞에 사진을 보고 그린 자화상인데, 세자는 고의적으로 사진의 모습을 흉하게 처리했다 해서 누런 색, 응시하는 눈, 험악한 인상 등 이 악마적 표정으로 연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딱 보면 고야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 풍이, 그죠? 요거는 그냥 뭐 평범한 그런 얼굴인데, 이렇게 딱 보면, 요건 좀 극적인 면이 있어요. 그죠? 뭐, 그죠?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요, 이제 젊은 시절에는 이런 프란치스코 대 고야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그리고 당연히 경제적으로 이제 돈이 부유하게 됐으니까 세잔을 지역 최고의 학교에 보내겠죠. 그래서 세잔은 샘 요제프 기수가 입학하였고 훗날 저거 그가 되는 필요를 양양하스케 세잔이 전기를 나중에 써주는 사람 뭐 부친도 만나고 이런 식으로 그죠?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죠? 이 가난한 집안에서 신분이 상승하면서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르주아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작가가 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또 부르주아 자녀들이 다니는 부르봉 중학교에 입학하여 기숙사 생활을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육 과정 등을 통해서 세자는 나름 그래도 고급 교육을 받은 거예요. 좋은 지방이지만 그쪽 사립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라틴어, 그리스어, 고전 문학, 프랑스 문학 등에 대해서 폭넓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회화의 모든 전통을 철저히 공부해야 되지만 문학만큼은 평생 고전적인 취미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나름 그래도 세잔이 평생 즐겼어요. 나름 고전 문학을. 그래서요 이게 또 세잔이 초기에 그린 작품인데요. 이게 당연히 주요 작품도 아니고 미완성의 습작 같아요. 그죠? 이게 얼굴에 다 그려져 있지 않아요. 뭔가 그죠? 그렇죠? 미완성의 습작인데 이게 이제 세잔에 의해서 파기되지 못한 거죠. 원래 세잔이 거의 다 파기시켜가지고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이건 어쨌든 운 좋게 남은 작품이죠. 운 좋게 남게 된 초기 습작에 불과한 거겠지만은요. 여기 이제 사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파리스의 심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잔하면 사과라고 하는데 역사에서 유명한 사과들이 있잖아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역사에서 유명한 창세기. 그죠? 네, 창세기에 나오는 물론 사과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죠? 선악과라고만 나오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무화과였다, 뭐 선악과였다 어쩌다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니까 그죠? 아담스 애플에서 이제 사과라고 보통 이제 하지만 사실은 이제 알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그것도 그래서 사과라고 할 수 있겠죠. 선악과, 그죠? 그다음에 또 무슨 사과가 있을까요? 사과. 그죠? 뉴턴의 사과, 그죠? 뉴턴. 그다음에 또 내일 지구가를 해도 한국에 사과 나무를 심겠다, 그죠? 스피노자가 한 말, 그죠? 스피노자, 그죠? 그다음에 또 애플이죠, 애플, 그죠? 스티브 잡스 애플. 이 말씀 이 최근에 가장 중요한 사과가 이거 애플이에요, 그죠? 애플, 그죠? 애플. 백설공주도 사과가 나오고, 그죠? 백설공주 사과하면 바로 누가 떠오릅니까? 애플하고 연관된 앨런 튜링이죠. 들어보세요, 튜링. 앨런 튜링, 그죠? 앨런 튜링이 독사과를 먹고 자살하잖아요. 우리 컴퓨터, 그죠? 일종의 아버지, 컴퓨터 사이언스의 아버지라고 하는 앨런 튜링, 그죠? 앨런 튜링의 사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선악과, 뉴턴, 스피노자. 그 다음에 또 파리스. 그렇죠, 이사과, 그죠? 이사과, 그죠? 이 파리스 이 사과, 파리스의 심판. 이 심판에 나오는 이 사과, 그죠? 파리스 이 사과.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잔, 그죠? 세잔의 사과.
또 뭐 있잖아요. 또 뭐 있을까요? 사과하면 사과 의외로 많아요. 아까 백설공주도 말씀 나와서 백설공주의 사과도 있었고. 위렐름 텔. 사과 넣고 쏘잖아요, 그죠? 위렐름 텔의 사과도 있죠, 그죠? 위렐름 텔의 사과. 그래서 사과가 정말 많습니다, 그죠? 사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물론 신화지만은요, 이 파리스의 사과, 파리스 시파에 나오는 사과도 이것도 이제 한 획을 긋는 실제 중요한 사과가 됩니다, 그죠? 저 사과 때문에 사과 넣고 이 세 여신들이 경쟁하는 바람에 트로이 전쟁이 발생한 거예요. 트로이 전쟁, 그죠? 제가 그래서 그거는 복습할 겸 간단히 넣어놨습니다. 뭐 일일이 읽지는 않겠고요, 그죠? 왜 트로이 전쟁이 발단되는 사건으로서. 그러니까 제우스의 부인 헤라하고 지혜의 여신 아테나, 그죠? 아테네의 여신, 그다음에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죠? 셋이서 누가 가장 아름다우냐 서로 맨날 치고하고 싸우다가 이제 파리스한테, 그죠? 트로이 왕의 아들인 파리스한테 네가 판정해봐라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신들은 다양한 선물을 약속하고 파리스를 뺏으려고 했다. 헤라는 아시아의 군주 자리를, 아테나는 전투의 승리를, 그러나 결국 가장 아름다운 걸 주겠다고 이제 앞으로 됐습니다. 이것도 참 우리 인간 본성을 말해주는 거 이거 인간 본성을 말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 수단과 목적의 또 연속성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군주 자리에 올라서 그 중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얻으면 될 거 아니야. 결국 목적은 가장 예쁜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죠? 또 전투에 승리해서 또 예쁜 여자를 얻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예쁜 여자네. 다 필요 없고 예쁜 여자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주겠다만 아프로디테가 승리를 얻어서 이제 전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됐는데, 근데 이 파리스가 또 이게 이따가 나오겠는데요. 아킬레스를 마지막에 쏘아 죽이는 사람이 으로 이제 아킬레스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 버전이 여러 가지예요. 이게 신화니까요.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이제 파리스가 마지막으로 화살을 쏴가지고 아폴론이 빙의해서 아폴론이 파리스한테 빙의해가지고, 아폴론이 궁수의 뜻이거든요. 궁수. 그래서 파리스의 빙의해서 아킬레스의 아킬레스건을 쏘아서 이제 죽였다라는. 물론 이제 파리스는 이제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럼 이 아내는 이제 파리스 동생한테 또 넘어가고요.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어쨌든 파리스의 사과, 그죠? 근데 이제 또 졸라의 사과가 나왔죠. 이제 세잔의 사과가 되는 겁니다. 그죠? 사과가 이렇게 많은 여자 사과. 그래서 세잔의 인생에 처음 등장하는 사과예요, 이게. 그래서 졸라의 사과, 에밀 졸라, 그 유명한 작가죠, 그죠? 19세기부터 유명한 작가고, 물론 작가로 유명한 것보다는 그것 때문에 유명한 거잖아요. 드레이프스 사건, 그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작가로도 뭐 대단히 유명하지만은요, 그죠? 드레이프스 사건에서 일종의 양심적 뭐 지식인, 그죠? 그런 걸로 이제 이름을 날린 그런 사람이겠습니다. 그래서 세잔은 아까 부르봉 중학교에서 에밀 졸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졸라는 세잔보다 한 살 아래였는데, 이 졸라는 허약했고 지독한 근시여서 동급생들에게 자주 괴롭힘을 당했다. 옛날에 이런 일 많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때 세잔이 나타나 육박전을, 그죠? 괴롭히는 놈들하고 막 몸싸움하면서 졸라를 구해주었다. 그래서 세잔이 졸라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처음으로 물리쳐준 다음날 졸라는 세잔에게 감사의 뜻으로 사과를 선물했다. 이 사과가 이제 뭔가 인연이 있는 거예요. 사과. 이때부터 둘은 친한 친구가 되었고, 이들의 우정은 1886년까지 34년 동안 이어진다. 요게 좀 마지막에 끝나는 사건이 또 우리 나올 겁니다. 그것도 기가 막혀요. 그것도. 이게 졸라가 소설가 아니에요. 소설을 썼는데 소설 속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는 화가가 나와요. 화가. 근데 화가가 하다 결국 인정업보가 실패해가지고 자살로 끝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딱 읽어보면은 세잔이 이게 내기네. 마지막에 자살만 안 했을 뿐이지 이런 식이 되니까 이제 이 세잔이 이제 화가다가 이제 절규했다는 썰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 재밌는 거는 그때 세잔, 이 졸라의 작품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스타일을 계속 추구하다가 결국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해서 자살로 끝나는 미술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세잔이 자기가 읽을 수 있는 내기네 라고 했는데, 만해도 읽고 나더니 이거 내기네, 모네도 읽고 나더니 이거 내기네. 왜냐면 다 그 당시 예술가들이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다 이게 대중들 인정 못 받고 하는, 결국 이거 다 자신의 이야기를 읽히는 수 있는 그런 모티브였다는 겁니다.
나름 뭐 그걸 쓰긴 쓴 거죠 졸라가. 그 세자는 모델냈다. 근데 세자는 그거 바꾸서 어쨌든 이제 삐져가지고 둘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갈라진 겁니다 이게. 리얼리즘, 진짜 리얼리즘이긴 하죠. 근데 한편으로 그게 그 당시 예술가들의 위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죠? 예술가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해서 뭘 만들어내는데 인정 못 받으면 그냥 사실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는 다른 거잖아요. 현대 예술가들은 그죠? 미술이든 뭐든 간에 그죠? 그런 시대상을 사실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젊은 어린 시절에 세잔하고 뭐 다른 또 친구 한 명 더 껴서 이제 삼총사가 열심히 자연 속에서 놀면서 지낸다. 그런 추억. 그래서 이런 초상화들이 원래 이게 세잔이 알았으면 다 파기시켰을 텐데 이제 파기 못 시키고 이제 우연히 남은 거죠. 구석 귀퉁이에서 이런 것도 다 제대로 그려진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죠? 자, 그래서요, 이제 세잔은 처음으로 파리 여행하였고, 이제 뭐 대학, 그 바칼로레아에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진학하기 전부터 세잔은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미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립개방예술학교인 엑상프로방스 데생, 그죠? 에콜드 데생 학교에 다니면서 그림을 배우고 있었다. 그래서 19세 때 세잔은 부친의 강권으로 엑상프로방스 대학교 법학부에 입학한다. 부친은 세잔이 판사나 변호사가 되길 원했다. 그래서 부친은 가난한 평민 출신으로 좀 40살 정도까지 계속 그 모자 장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운때가 맞아가지고 돈을 막 벌게 되면서 은행 인수하고 해서 돈은 벌었는데 근데 이제 지역 상류 사회 이미 있는 귀족들이나 부르주아들은 무시할 거 아니에요. 저 졸부 그죠? 근본 없는 졸부라고 무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상류 사회에서 멸실당해왔던 것이다. 저거 원래 평민이야. 본토 이게 원래 그 조상이 이탈리아에서 넘어온 쪽입니다. 이탈리아. 이거 남부 프랑스니까 이탈리아에서 많이 넘어왔겠죠, 그죠? 본토인이 아니다. 나이 어린 하류충 여성과 결혼했다. 결혼 전에 뭐 낳았다 등등 이런. 그래서 지역 상류 사회에서 돈은 많으니까 이제 끼려고 하는데 잘 못 끼는. 그래서 야 아들아, 네가 판사나 변호사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해 에밀 졸라가 그의 부친이 사망하자 모친과 함께 파리로 이주해서 이제 에밀 졸라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서울로 쉽게 말하면 서울로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요. 거기 나오잖아요. 217페이지 맨 위에 그죠? 217페이지 맨 위에 210페이지 그죠? 그의 어린 시절 친구인 소설가 에밀 졸라의 권유로 파리로 유학 오긴 했지만 세잔에게는 도시 생활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에밀 졸라가 먼저 서울로 가고 야 너도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렇게 올라와라 이렇게 이제 졸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세잔은 20살이죠. 법과대학을 계속 다니곤 있었으나 법률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기에 엑스프로머스 대생학교의 야간 강좌를 수강하면서 계속 그림에 몰두하였다. 이때 교사는 아카데미 스테라라인 조세프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어쨌든 세자는 그와 좋은 때문에 세상을 받았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딱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요, 세자는 기초 교육이 없어요. 미술 기초 교육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죠? 뭐 그나마 좀 다닌 게 이제 18, 19세 돼가지고 좀 다니기 시작한 건데, 근데 실제로 이 학교라는 것은 말이 이게 그 이 학교지 엑상프로방스 대생학교지 이거 지방에 있는 뭐 이거예요 이거 주민센터의 시민교육학자 사실 이게 이 정도예요. 이게 이렇게 보셔야 돼 이거. 이게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게 기본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뭐 하고 한 게 없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모네만 해도 그죠? 모네도 따로 배우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릴 때 계속 이거 하고 동네 화구성하고 뭘 하고 거기 있던 그 외진 부댕들한테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도 교류하면서 10대 때부터 배우고 하다못해 주변 외삼촌이 가르쳐주고 한 게 있었는데 이 세상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동네 주민교육센터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 지방 정부에서 채용한 강사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 시민교육감들에서 강사들 초빙해서 하잖아요, 그죠? 사실 그 정도거든요. 이게 기본기가 없는 거야,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로 또 뭐가 안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자기 객관화가 안 되죠. 요걸 생각해 보시면 이제 세상이 왜 그런지 알 수 있게 돼요. 이제 요게. 근데 요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본기가 안 돼 있다는 거. 기본기가 안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세잔은 2년 동안 법과대학을 다니면서 그림 공부를 병행하였는데 1859년 8월 대생학교 구상학위를 부여서 2등상을 받았다.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 이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시민 교육 강좌를 열심히 이수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죠? 시민들 대상으로 그림 대회, 회화 대회 해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주는 상, 아니면 뭐 해봤자 구청장상? 이게 생각해보시면 인구가 3만이면은 3만이면 서울에 웬만한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서울 뭐 구도 아니에요. 구 단위도 되지도 않고, 그죠? 이 3만에서 잘난 화가가 나와봤자 얼마나 잘난 화가가 나오겠어요. 여기서 이제 그 상을 받은 건데, 그것도 1등도 아니고 2등. 그런데 이제 이거를 부친하고 또 세자는 엄청 또 오버한 거죠. 야, 이 좀 되겠다, 이거죠? 그죠? 야, 뭐, 그림에 자질이 있나 하면 좀 될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부친은 세잔이 그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을 허락했다. 너 좀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부친은 돈을 써서 세잔의 군입대를 면제시킨다. 이렇게 허술하죠. 그죠? 이제 20살이니까, 그죠? 군대 갈 나이가 되는데, 군대를 다른 사람을 대신 돈을 사가지고 보냈다 그래요. 세잔 부친이. 그래서, 그렇잖아요. 늦게 났으니까, 이거 또 외아들이고, 얼마나 또 오냐오냐 길렀겠어요. 그래서 부친이 세잔 하는 거를 뭐 그렇게 반대까지는 안 했습니다. 반대까지는 안 했는데, 법학을 했으면 좋았겠지만은, 하면 하겠다. 소질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이거는. 요게 다 세잔 거기 나오는데 이거 사실 별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겁니다. 기초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연결되냐면은요. 그래서 이제 파리로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니거든. 처음에는 그 에콜 데 보자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누드 그림이 이게 오늘날 하는 애들은 더 이상 잘 그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 좀 이따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요 얘기 마저 합시다. 그래서 자,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락이 됐죠, 이렇게. 그래서 그 시골에서 좀 할 수 있겠네? 라는 이제 나름 그런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잔의 부친은 이제 돈 벌었으니까요. 자드 부팡이라고 하는 이제 바람이 목적인 그런 뜻의 또 저택을 별장으로, 그죠? 이렇게 구입합니다. 별장으로. 그래서 이 저택은 18세기 지방 관리관들이 살았던 바로크 형식의 건물과 겠다는 정원이었다. 그러니까 진짜 돈을 정말 잘 버는 거죠. 은행에서 돈 잘 벌어가지고, 야, 얘 지방 관리들의 어떤 그죠? 이런 저택을 매입할 정도로 그 지역에서는 어쨌든 대단했는데 유세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 세잔이 자주 기거하는 여기 다락방에서 기거하면서 작업실이 되었고요. 세잔이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기 아버지가 산 저택 이렇게 이런 그림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입체적인 그런 것보다는 색채로 봐야 돼요. 색채.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의 색채를 그냥 막 그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옆에는 이거 옆에는 또 이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려나갔다는 겁니다. 색채를. 그래서 전체가 형태가 완성되는 그런 식의 화가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1859년 자르우팡 저택을 구입한 세잔의 부친은 세잔에게 야, 너 좀 그림 좀 그릴 줄 아니까, 그죠? 네가 한번 그려봐라. 저택 응접실을 장식할 대형 벽화를 그려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부친도 뭔가 자기 객관화가 안 된 거야. 실력을 모르는 거지, 그죠? 이에 세잔은 사계절을 아름다운 여성들로 의인하여 표현한 4점의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그게 바로 다음 페이지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거는 뭐 아버지가 그리라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예쁘게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자기 뭐 그런 스타일은 아직 안 나왔죠. 어쨌든 뭔가 나름 자기가 그릴 수 있는 최선으로 예쁘게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 그림 크기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3m가 넘어요. 이게 높이가. 이야,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한 작업을 거의 1년 반 정도에서 할 정도로 높이가 3m, 이거 1m, 3m 거의 이렇게 됩니다. 3m면 진짜 엄청 큰 거잖아요. 이거 넘어가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겨울, 가을. 근데 이게 서양 사람들은 왜 그 순서로 그렇게 하죠? 이게 왜 그러죠? 이 순서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봄, 여름, 겨울, 가을 꼭 이렇게 하는 때가 많더라고요. 다른 데서 그런. 네, 있어요. 이게 운율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운율 할 때 마지막에 end가 들어가면서, 그죠? 스프링, 서머, 윈터 앤 폴, 그죠? 윈터 앤 폴, 이게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유명한 아프로디테 차일드, 그죠? 역시 이 옛날 사람.
젊으신 분들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요 뭔가 그죠? 운율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스타일이 모호하죠. 이 작품이 뭐 작품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작품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 작품도 아니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작업을 했다. 그래서 봄, 여름, 겨울 그죠? 가을을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그렸는데 근데 엄격한 고전주의도 아니고 라파엘 전파나 낭만주의에 가까운 다소 모호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세잔이 현존하는 그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세잔은 나이 들어서 옛 그림들을 정말 많이 파기했어요. 옛 그림뿐만 아니라 자신의 묘한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잔은 사계절 작업을 마무리한 후에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양식으로 부신의 초상화, 아까 봤던 그 초상화를 그려서 4개의 그림 사이에 배치했습니다. 높이는 3.14m, 가로 1m 내로 이렇게. 자, 그래서 요 4개의 그림 가운데다가 자기 앞발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게 원래 배치라고 합니다, 그죠? 봄, 여름, 겨울, 가을. 자기 아버지의 초상화를 이렇게 딱 저택 응접실에. 그래서 현재 이 그림들은 뿌띠빨레, 그죠? 뿌띠빨레 지난번에 보셨죠, 그죠? 뿌띠빨레, 그랑빨레 해가지고 1900년 만국 박람회용으로 만든 그 건물을 지금 미술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띠빨레에 소장되어 있는데 자드부팡의 본래 배치에 따라서 본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배치에 따라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거 보니까 대칭 뭐 그죠? 대칭으로 그죠? 봄, 가을, 그죠? 여름, 겨울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해요. 대칭적으로 그죠? 그죠? 역시 그죠? 그래서 또 운율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죠? 대칭일 수도 있고 대칭인 게 맞겠죠, 그죠? 여기 경우에는. 근데 여기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이 뭐 별건 아닌데 어쨌든 세잔은 앵그르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음에도 그림의 서명을 근데 참 웃긴 게 지가 그렸는데 이 서명을 앵그르로 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고 연도도 써라. 연도를 이 겨울 그림에다 밑에다 연도를 1811년. 지금 몇 년인데 그죠? 이렇게 이걸 기입했어. 이게 희한해. 어릴 때부터 뭔가 이 똘끼가 있었던 거야 이게 대단히. 네. 이게 뭐냐? 갑자기 지가 그려놓고서 지가 그린 거 다 아는데 왜 앵그르 내가 연도를 또 지멋대로 그죠? 기입했느냐? 이거는 당시 엑사프롱방스의 시립미술관인 그라테 미술관에 소장됐던 앵그르의 주피터와 테티스라는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의 서명과 연도를 그대로 따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소도시에 조그만 미술관이 있었는데 그 미술관에 그래도 앵그르의 그림이 있어. 앵그르의 그림은 그 당시 최고였잖아요. 앵그르의 그림이 걸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잔이 자주 봤겠죠 그 그림을. 근데 그 그림의 서명과 연도를 그대로 따라서 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요 다음에 있는 요 그림이에요. 요게 요 그림이 이 그림도 엄청 커요. 이것도 높이 3m, 이것도 3m가 넘을 겁니다. 이것도 3m가 넘는 엄청 큰 그림인데, 그러니까 요 그림이 엑상프로방스에 있었고 앵그르가 그린 그림입니다. 1910년 앵그르가 그린 그림인데. 그거의 서명을 그대로 이름과 연도를 기입했다. 이거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거예요? 물론 알 수는 없어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결국에는 앵그르처럼 크게 인정받는 대가가 되고야 말겠다라는 그죠? 이제 그런 어떤 포부를 드러낸 걸 수도 있죠, 그죠? 이건 내가 나중에 앵그르가 된다라는 포부를 드러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부친의 취향을 고려해서 이 그림들이 앵그르가 1911년에 그린 거랑 마찬가지다, 그렇게 뛰어난 그림이니까 받아들여라라고 한 건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이제 복습을 또 앵그르는 복습을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앵그르, 그죠? 그래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뭐 이것도 아까 그거랑 연관되는 겁니다, 그죠? 그 트로이 전쟁. 그녀 테티스라는 이런 여신, 테티스는 그리스나에서 바다의 요정, 물의 여신인데요. 물의 여신이 이렇게 제우스의 그죠? 턱을 만지면서 그 무릎을 꿇고 그죠? 그의 곁에 주저앉아 왼팔로 그의 무릎을 감싸고 들어서 그의 돌아앉은 크로소스의 아들에게 간청을 올렸다. 왜냐면 이 테티스의 아들이 그 아킬레스예요. 아킬레스. 그죠? 아킬레스. 근데 이거 아시잖아요. 아킬레스 왜 그죠? 물에 담글 때 그죠? 발목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 아킬레스의 운명을 쥐고 있는 주피터 제우스에게 우리 아들 운명을 인도하라, 나쁜 운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자기 엄마가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물론 아킬레스는 전쟁 끝난 다음에 이제 죽게 돼서 화살 맞고 전쟁은 다 승리했지만 화살 맞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딱 보시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얼굴과 목 등 실제 인체 비율에 맞죠. 이 머리가 너무 작죠, 그죠? 그래서 목이 너무 길죠, 목이 그죠? 있잖아요, 이거 그죠?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비율 또 이게 너무 남신과 여신의 크기 차이도 좀 있고 너무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비율이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요게 그 앵그르의 그림의 그 특징 내지는 그 비판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앵그르는 말 그대로 너무나 그 특히 아카데미 전통에서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신고전주의 자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그 다비드인데, 그죠? 이 다비드의 제자로서 19세기 프랑스 신고전주의 적통입니다. 그래서 결국 앵그르는 우리가 그죠? 154에서 156쪽에 우리가 다 보셨지만은요, 그죠? 책 있으니까 한번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 한번 넘겨보셔야죠, 그죠? 그죠? 우리가 154, 그죠? 155구나 아니죠? 제가 표시를 잘못했구나. 155구나, 155, 156인데. 155, 그죠? 그 드브로이 그 프린세스의 이 옷감 표현이라든지, 그죠? 156페이지의 그 그랜드 오달리스크 여기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앵그르의 바로 이 매끄러운 피부 표현은 살롱전 심사에서 표준으로, 그죠? 앵그르처럼 저렇게 저런 그 피부 그 톤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게 표준이었어요. 앵그르처럼 이렇게 매끄러운 피부 표현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하지만 앵그르의 해부학적인 부정확성, 근데 앵그르는 이게 해부학을 해보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이 지적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미술사의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이거를 막 좋게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당장 거기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요. 여기도 제가 다시 실어놨는데요, 그죠? 아, 이거는 앵그르가 일부러 그런 거다. 일부러, 그죠? 왜냐면 길게 그리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길게 그리면 우아해지죠. 좀 더 우아해집니다. 원래 길쭉한 게 우아하다가 보다 더 엘레강스, 그죠? 엘레강스하게 보이도록 일부러 길게 늘렸다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근데 그걸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해부학적으로 부정확해서, 그죠? 해부학적으로 부정확해서 앵그르는 그런 게 너무나 심증이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는 게 왼팔이 오른팔보다 짧으면 여기 팔 길이도 다르고 이거 맞춰보면은, 그죠? 그 다음에 척추뼈가 정생보다 5개가 많다, 그죠? 이게 더 길게 이렇게 표현된 게 이게 해부학적 부정확성인가 일부러, 그죠? 의도한 거냐 아니냐 했을 때 이게 해부학적 부정확성 같다 이게. 그러니까 피부 톤의 표현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죠? 표현이 아니라 이 해부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거죠. 조르드 쉐라 할 때 나왔던 이 또 유명한 그림 아니에요, 그죠? 앵그르, 그죠? 그래서 이 목 부분 때문에 갑상선종의 안젤리아가 너무 있었다, 그죠? 이게 목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죠. 저기 뭐냐, 뭔가 기괴하던가 좀 어색한, 어울리지 않는 신체 표현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앵그르는 한편으로는 신고전주의의 적통으로서 살롱전의 표준으로 여겨졌지만은 또 그만큼 이 반대파들이 엄청 물어뜯을 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기는 법 공부 싫고 그림 그리고 싶다 해가지고 세자는 2년 동안 법률 공부와 그림 공부를 병행하다가 이제 파리에 먼저 가 있던 에밀 졸라, 아까 나왔잖아요. 에밀 졸라가 둘이 이제 야, 나 앞으로 뭐 하냐 에밀 졸라가 야, 너 그런 거 하지 마. 너 그냥 하기 싫은 거 때려치고 하고 싶은 거 해. 그렇게 이제 말해준 겁니다. 하고 싶은 거 해. 해가지고 법과대학을 그만두고 그림 뭘 하려면은 파리, 서울로 가서 배워야지, 그죠? 그래서 파리로 상경하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세자는 당시 저렴한 비용으로 미술을 배울 수 있는 아카데미 쉬스, 이거 몇 번 나왔어요. 여길 다니면서 아실 랑프레르, 그 다음에 까미유 피사로, 아르망 교명 등을 알게 되었고, 르브르에서 모서다하고 사랑노도 방문한다. 그런데 이제 그 해에 있던 에콜 데 보자르 입학시험에서 낙방하였고, 근데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게 뭐 기초가 없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에콜 데 보자르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한 애들도 떨어지고 말고 하는 데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미술만 했던 애들도 떨어지는 게 에콜 데 보자르인데, 아니 지방 그 시에서 하는 거기서 좀 뭐 해가지고 2등상 받았다고, 게다가 뭐 16, 17, 18, 한 3, 4년밖에 더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붙을 수가 없는 건데, 너무나 당연한 귀결인데 이게 자기 객관화가 안 돼가지고, 그죠? 어쨌든 이 에콜 데 보자르 시험에서 떨어져서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친의 은행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카데미 쉬스 몇 번 나왔습니다, 그죠? 아카데미 쉬스는 1915년 파리에 설립된 사설 미술교육기관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여성도 왜 이거 그죠? 아카데미 즉 에콜 드 보자르는 여성이 입학할 수가 없었어요. 19세기 내내 20세기 또 한참 지나서야 됐다고 여성 입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미술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쉬스라는 사람이 설립한 그런 사설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 없는 그죠? 인상파 관련 인물들이 거기 많이 다녔죠. 그래서 마네, 세잔, 클로드 모네, 까미유, 피서라는 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또 나왔던 게 있잖아요. 이 아카데미 쉬스가 이 문을 닫고 아카데미 콜라로시로 이렇게 변경되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미 콜라로시에서는 우리가 봤던 까미유 클로델, 그죠? 그 다음에 모딜리아니의 그 부인이었던 잔 에비테른 등이 다닌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기억나세요? 이거? 나중에 우리 또 요때 또 나가겠습니다. 잔 에비테른 할 때요. 모딜리아니. 예? 수잔바르도 아예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독학으로 해가지고 독학으로 수잔바르도 독학으로 해서 그 화단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류충 여성이 최초라고 그랬습니다. 최초 그죠? 최초로 그런 여성으로서는. 자 그래서 그렇게 다시 고향에 왔다가 안 되겠다 해서 끝내 세자는 부친의 은행 일을 그만두고 다시 그 지방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고 다니다가 이제 11월에 돌아갑니다. 파리로 가서 아카데미스를 다시 다니면서 루브르에서 모사를 하였고 이때 이제 그 들라크로와의 그림을 보고서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들라크로와. 그래서 초창기에는 들라크로와의 낭만주의의 영향이 많아요. 물론 이렇게 평생 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24세 때 아니 지가 지금 지방에서 그 주민센터 그 상 하나 받고서 그죠? 이것도 2등상 받고 뭐 여기 좀 사설 학원이 그죠? 다니고 에콜 드 보자로 떨어지고 근데 바로 그림을 그려 살롱전에 제출했는데 이게 당선될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게 자기가 객관화가 안 된 거죠. 그죠? 그 그림이 연한도 짧고 기본기도 안 되는 애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살롱전에 출품을 했는데 출품은 할 수 있지만 당연히 거부가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어 열린 낙선전. 이 낙선전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때 이제 워낙 그 사람들이 난리 쳐가지고 그 나폴레옹 3세가 야 쟤들도 한번 열어줘라 해가지고 떨어진 사람들만 모아서 낙선전을 열어줍니다. 딱 한 번. 그래서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이 이제 거기에 걸려서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처음으로 세잔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요 계속 또 다시 낙선됐다. 또 다시 낙선됐다. 이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죠? 실제로 된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된 적이 없어요. 실제로 다 떨어져.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게 이게 말 그대로 기초 없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없고 근본도 없는 그림 그려서 그거 말 그대로 꼴랑 그죠? 그 구청장상 하나 뭐 2등상 받았다고 뭐 자기 대단하다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떨어진 다음에 다시 떨어지면 파리에서 떨어지면 다시 고향에 왔다가 고향에 와서 이리저리 그죠 풍경화 그리다가 다시 또 가서 또 낙선 또 하고 그죠 65년에는 이해 살롱전에서는 또 마네 올랭피아 그죠 마네가 그 2년 뒤에 또 올랭피아 아까 나왔던 누드 그죠 벗은 그 누드로 커다란 스케줄을 일으켰습니다. 세자는 계속 그렇게 살롱전에 응모했다가 떨어지고 해서 파리와 고향을 여름엔 주로 고향에 있고 해서 오가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시기에 낙선한 그림 중 다수는 이후 세잔이 스스로 파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무슨 그림을 냈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어쨌든 이때는 그 세잔이 처음 그 이제 살롱전에 응모를 했는데 마네 그죠 마네가 크게 스캔들을 일으켜서 마네가 전국적 스타가 되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계속 이래. 또 다시 사람들의 거절당하였다. 그래서 뭐 이런 그림을 냈는지 어떤 그림을 냈는지 사실 그 기록도 충분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림을 나중에 파기시켰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출품하여 거부된 작품이 무엇인지는 그 기록에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 제출했다고도 하고 이런 거 가지고 살롱전에 될 리가 없겠죠, 그죠? 저희가 딱 봐도 저희 눈으로 봐도 이게 뭘 그린 겁니까? 손이나 이런 거 그죠? 제대로 이거 그죠? 이건 무슨 새로운 스타일도 아니에요. 손 뭉뚱그려 그린 거 그죠? 그래서 아마 이 그림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그림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세자는 그렇게 지금 자기 객관화가 안 돼가지고 지가 무슨 그 구청장상 2등상 구청장도 안 되는 진짜 그 서울의 어떤 동주민센터에서 받은 그거 하나 가지고 이 정도면 나도 기본은 되는데 왜 안 해주냐라는 식으로 떼를 부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떼를 부리는 겁니다. 이게 미술책에 나오지만 그래서 자기는
살롱도에서 계속 좀 한 3, 4, 5, 6, 한 4년 동안 거절당한 다음에 저는 분노하여 에콜대 보자를 학장들 이렇게 백작에게 살롱도 심사기 되는데 항의 편지를 2번이나 보낸다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부숴주냐 해가지고 이게 참 근데 이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최근에 살롱 심사위원들이 낙선시킨 자신의 작품 2점에 대해 편지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 화가들이 제 작품을 제멋대로 평가해야 되는 일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평가를 요구했단 말입니까? 아니 그럼 살롱도를 왜 내? 이거 황당한 얘기야 이게 지금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아니 살롱도 심사위원들은 그 유명한 작가들이고 그거 내는 건데 물론 스타일이 다르니까 안 될 수는 있는데 그죠? 그게 이거지 이게 황당한 거죠 이게 자기가 지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같은 동급으로 보는 거죠. 그죠? 다른 그 유명 화가들을 동급으로 보면서 아니 저희도 화가고 나도 화가인데 왜 내가 제 평가를 받아야 되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자기 객관화가 안 돼. 근데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게 세상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객관화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그죠? 전혀 되지 않았는데 이 정신을 가지고 한 평생을 갈 수 있었어요. 이게 왜? 부친이 돈을 벌어놔가지고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한 평생을 가면 어떻게 돼? 한 평생을 가면은 이게 인정받는다는 거지. 시대가 가지고 야 이거 새롭다. 이거 사실 이거예요 이게 결과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일반 사람은 이게 한평생 갈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 가다가 깨닫거나 그죠? 깨닫거나 아니면 그렇게 경제적인 지원이 안 되던가 해가지고 이게 갈 수가 없는데 세자는 이게 객관화가 안 된 상태로 기본기가 안 된 상태로 끝까지 갔어요. 기본기가 안 된 상태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게 그거라는 거죠. 사실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는 거죠. 세자의 미술이. 물론 그러면서 색채적으로 정말 뛰어난 걸 이루긴 이뤄냈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지.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야 이게 지금. 평생 늘리다 보면 그게 늘겠지. 근데 늘긴 늘었을 텐데 그래도 결국 기본기가 안 돼요.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그런 작품을요. 기본기가 안 돼요. 이제는 아버지가 부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황당한 게 그죠? 아니 지가 시골에서 그걸 뭐 상 받은 게 자기가 그림 그린다고 다 화가냐? 쟤도 화가 나도 화가인데 왜 내가 제 평가를 받아야 되냐? 사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유명 화가들한테 대해서 황당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요구합니다. 비록 낙선작이지만 일반 대중에게 작품을 보여주고 호소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낙선전을 게재해 주십시오. 이런 공손한 편지는 회신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이게 공손하다 이게 뭐가 공손해? 역시 백작의 신은 없었다. 그죠?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공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황당한 생각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근데 이 정신으로 평생 살았다니까 세자는 평생 이 정신으로 실제로 보면 그래요 이 정신으로 평생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그게 근데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그래도 그림 그리는 거를 뭐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한다니까 다 해주고 있었는데 그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명. 에콜대 부사로도 시험도 떨어졌지. 계속 낙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읽고 있는 루이 세잔 화가의 아버지 그림을 그렸는데 읽고 있는 신문은 부친이 실제로 읽었을 신문과는 다른 겁니다 지금 이게. 근데 신문 제목이 드러나 있죠. 그죠? 레베르망이라고 레베르망. 세잔은 의도적으로 신문의 제목을 바꿔서 그죠? 레베르망 사건이라는 제목을 잘 부드럽게 일부러요 신문 제목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르망지에는 1866년 자기가 계속 좀 세잔이 지금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살롱전을 성토하는 에밀 졸라의 기고문 살롱은 바보들의 집단이라는 이런 기고문이 실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별건 아니고 살롱전은 지들 스타일만 적어야지 새로운 데 열려있지 않다. 그죠?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시대에서 살롱전을 성토 여기 실렸거든요. 그래서 세자는 1836년부터 매년 살롱전 보였지만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부당해 왔다. 이에 세자는 살롱전과 심사위원들에게 커다란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 그림을 통해 불만을 드러낸 것인데 근데 이게 이제 왜 하필 아버지냐 이거죠. 한편으로는 부친에게 낙선을 거듭하고 있는 자신을 변명하는 거죠. 아버지는 돈 있으니까 네가 그림 그리면은 그래도 잘 해봐라. 근데 계속 떨어지니까 자기 아빠가 실망할까봐 그죠? 아빠 그게 아니라 얘들이 이상한 거야 얘들이 그죠? 보세요 신문 보세요 신문에 났잖아요. 이 살롱전 심사가 이게 제멋대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변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림도 그렸습니다. 자, 뒤에 의자는 잠깐 눈여겨 봐두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떨어지는 와중에 고해 이 인상파랑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티뇰 그룹 마네 드가 인상파의 만남. 그래서 세잔은 어쨌든 에밀 졸라가 유명 이제 작가, 신진 작가였고 에밀 졸라가 마네 그죠? 하고 이제 다 아는 그죠? 그런 문학의 인물이죠. 에밀 졸라의 소개로 마네를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게르부아 카페에서 모네, 르누아르, 드가, 바지유, 시슬레, 피사로 등 이런 인상파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네가 이제 전하는 바가 있어요. 세잔하고 모네는 뭐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세잔이 그래도 친했던 사람이 르누아르랑 제일 친했고 그다음에 또 모네랑도 그다음에 친했습니다. 3명 정도가 친했는데요. 말년에. 그래서 세잔은 그룹에게 도발적인 눈길을 던져서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처음 말 그대로 시골 존도 많이 해요. 시골 그죠? 서울 카페 그 시골 부산에서 올라온 부산도 아닌 김해에서 올라온 그죠? 그 촌화가가 올라왔는데 세잔은 자신이 입고 있는 조끼를 열어젖히고 바지를 치키 올린 후 보란 듯이 붉은색 허리띠를 조절하고 나서 구석에 앉아. 이게 옛날 시골 아저씨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죠, 그죠? 양복 입고 서울 올라왔는데 그죠? 다방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주위로 펼쳐지는 모든 대화에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드러냈다. 알아들 수가 없죠 세상은. 그래서 마네는 귀족 아니에요, 그죠? 마네는 하이클래스 귀족이고 아주 고상하고 마네는 에티켓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상함과 대조를 이루는 이런 거친 방식 때문에 세자는 반항의 미지를 쌓았다. 그래서 세자는 나는 당신에게 약수를 청하지 않소.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이나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마네의 약수를 마네가 마티뇰 그룹 수장인데 그죠? 그리고 지금 전국구로 유명해진 사람인데 마네 약수를 거부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게 말 그대로 이 똘끼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자기 객관화가 안 된 그죠? 자 그런데 이 마네하고는 또 이제 또 얘기가 얽혀요. 하지만 세잔도 이제 바보가 아니죠. 마음속 깊이 마네의 작품에 찬사를 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세잔은 이미 1860년 낙선전에서 그 풀바디의 점심, 그죠? 그걸 보고서 마네의 작품 세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세잔은 특히 이 마네의 정물에서 나타나는 그 부드럽고 관능적인 터치에 대해 흥미를 표했다. 그죠? 이 마네의 정물화 솜씨 뛰어나죠. 이거 보시면요, 그죠? 폴리즈 베르사유바에 있는 이 오렌지 껍질, 그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이런 정말 여기 부드럽고 정말 관능적인 터치라는 말이 딱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부드럽고 이런 터치에서 마네는 구도에는 약했지만 정말 솜씨는 뛰어났고 특히 과일 껍질은 아주 묘사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자는 이게 촌놈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저게 좋고 부러운데 그 티를 내면 또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그죠? 그래서 겉으로는 이러한 티를 내지 않았는데 자신의 속내를 들키지 않으려는 진짜 소심해요. 또 이게 겉으로는 다 남들을 무시하지만 속으로는 엄청 소심한 사람입니다. 세잔이 엄청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심한 성격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마네의 명성에 대한 부러워하는 게 표가 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겉으로는 막 악수도 안 하고 괜히 그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마네 작품을 처음 본 이후로 세잔은 마네 작품에 대해서 오마주가 왜 경애를 표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마주 하는 작품을 반복적으로 이후에도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마네를 겉으로는 이제 그죠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엄청. 자, 그래서 세잔은 이 그림에 안 나와요. 이렇게 애가 세잔이 이게 같이 이 카페에 조금 다녔죠. 좀 다녔는데 반항적인 이미지 때문에 팡텍 라투르가 그린 바티뇰 그룹의 주요 인물들이 있거든요. 193쪽에, 그죠? 193쪽에 이것도 유명한 우리 몇 번 봤었죠, 그죠? 193쪽의 그림, 그죠? 유명한 그림이 저기 아래쪽에 있는, 그죠? 인상파고 마네의 스튜디오에 있는 인상파들, 그죠? 193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그림, 그죠? 193페이지 아래쪽에 키 큰 바지유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모네, 에밀 졸라까지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게 에밀 졸라입니다. 저기 르누아르도 있고 한데 거기에 세잔이 없어요. 세잔은 여기 세잔 빼버린 거지. 이 그림 그린 사람이 쟤는 해가지고 뺀 겁니다, 그죠? 바티뇰 그림에서 빠진 세잔의 모습은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영향을 미친 거로는 현대 미술사에서는 세잔이 더 높이 평가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요. 모네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겁니다. 그 피카소 때문에, 그죠? 그런데 여기서 빠져버린 겁니다. 빼버린 거죠. 이렇게 그룹하고 어울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마네는 세잔은 이 마네의 그림, 그래서 이게 풀바디의 점심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오마주하는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네.
그죠? 66년에 풀바디의 점심이라 이렇게 제목이 풀바디의 점심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또 이 그림의 원형 이미지에 해당하는 티치아노 전의 연주회를 또 세잔이 그린 그림인데 근데 딱 봐도 이게 허술하잖아요. 그죠? 좀 그죠? 이 세잔이 그린 거는 이게 지금 거의 30살 다 돼서 그린 건데 이게 허술합니다. 기본기가 없는 거 이게 뭐 만화 같고 말이야 좀 그죠? 균형이 좀 안 맞고 이거 머리 모양 크기랑 이게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 이게 물론 아무리 이렇게 그렸다고 하더라도 얼굴은 요만하고 목이 이거 붙어있고 이상하잖아요. 이거 그죠? 그죠? 대롱대롱 매달리는 것처럼 그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너무나 기본기가 안 되는 것들을 금방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그래서 아예 기본적인 이 형태적인 그죠? 완성도가 너무나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렸고 이제 하지만 조금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좀 좋아져요. 자기 자신의 스타일로 한 걸 요거는 나중에 또 똑같이 그린 거예요. 풀바디의 점심. 이거 예전에 한번 봤었습니다 우리가 할 때.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건 거의 40살 돼서 그린 그림인데요. 세상의 팔레트가 크게 밝아지면서 자신의 스타일로 뭔가 좀 왔죠. 그죠? 와서 이렇게 보면 좀 볼만한데 어쨌든 이렇게 그리면은 기본기가 가려지죠. 그죠? 기본기가 사실 또 그거예요 그거. 기본기가 없다는 게 정말 드러납니다. 또 계속 드러나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또 만의 올랭피아. 요걸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이게 여러 번 그렸어요. 한 번 그린 게 아니에요. 세잔이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도 그리고. 그래서 만의 올랭피아에는 그 남자는 안 나오죠. 이거는 지금 여성 그 매춘부가 기다리고 있고 손님이 보내온 꽃, 그죠? 남성 그 이 매춘부랑 만나기로 한 남성이 꽃을 보내와서. 이렇게 매춘부가 옷을 벗고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만에는 아예 거기다가 제목을 모던이라고 붙였어요. 모던 올랭피아. 세자는 그래서 세자는 모던을 붙임으로써 자신의 것이 만해의 그림보다 더 현대적이다 라는 걸 뭔가 은근히 드러낸다는 겁니다. 더 현대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더 노골적이다 뭐 이런 거예요. 더 노골적. 이건 지금 남자 손님이 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자기 자신이 그렸다고 여겨지는 건데 세잔 그죠? 그래서 이게 여성 매춘부가 기다리고 있고, 그죠? 매춘부가 옷을 벗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뒤에 이제 하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 그래서 매춘부의 고객인 남성이 이제 와 있는 거, 와서 소파에 와서, 그래서 이렇게 여성 컵에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게 69년, 70년, 그다음에 여기 한 5년 뒤에 그린 거네요. 여기 그림의 변화가 있죠, 그죠? 딱 뜨는 변화가 뭡니까? 딱 보이는 변화가 대머리가 돼요, 대머리가. 세잔이 대머리 아니에요, 세잔이. 머리가 없죠. 여긴 머리가 좀 있었는데, 이 머리가 좀 없어져요. 머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자기 자신을 그려 넣은 걸로, 뭐 그렇게 뭐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춘부를 만나러 온, 그죠? 남성까지 집어넣음으로써 내게 더 모던하다, 더 적나라하다, 뭐 그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의 그림을 오마주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 그림은 제 1회 인상주 전시식품 되었다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이거는 미치광이의 그림이라는 정도도 약발 아니야 이런 거에서 어디가 좀 그런 거 그죠? 아까 그죠? 나오잖아요. 그런 그거잖아요. 그죠? 마약에 취해 그린 기묘한 그림이다. 그죠? 마약에 이거 뭐냐 그죠? 이게 정말 스타일도 애매하고 이게 또 인상주의적이지도 않아요. 그죠? 정말 애매한 알 수 없는 이상한 그림이 되는 거 사실 이게. 그나마 이거는 그 어두운 그런 걸 주도를 해서 했지만 이것도 근데 보면 좀 애들 그림 같잖아요 벌써 그죠? 습작이지만은요. 저 만의 올림피아가 예. 저 여자가 예. 딱 정면으로 나를 보고 있어서 예. 내가 거기를 찾는 손님의 지위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본. 내려앉. 예. 그죠. 그래서 이제 다들 뜨끔해가지고 기분 나빠했다는 그런 썰도 있죠. 그런 얘기 있죠. 그죠? 이게 빅토린 메랑이라는 유명한 역사상 가장 유명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 모델로는 그죠? 그렇다는 거죠. 이게 딱 쏘아보는 눈빛 때문에 그죠? 올랭피아. 그죠? 이게 실물로 보면 더 느껴질 거예요. 그죠? 실제 그림으로 보면은 야, 나를 보고 있네.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시면요. 이제 이 기본기의 부족이 너무나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것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린 그림이긴 한데, 여기도 사과 같은 게 있네요. 그죠? 나름 그 만의 스타일 이런 걸, 그죠? 그래서 세잔의 초기 정물화입니다. 그죠? 초기 정물화. 수르바른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지만, 회화의 기본기가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다.
벌써 다중시점에서 살고 싶다. 여기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들? 다중시점. 우리 세전 하면은 야, 이 다중시점이다, 그죠? 하나로 원근법에서 서양의 원근법에서 벗어나서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를 한 화면에 몰아넣어서 그렸다. 라고 그렇게 막 이제 고평가를 했는데 그림자. 이게 그죠? 이게 이미 그죠? 이미 20대 때부터 벌써 나와 버린 거예요, 다중시점. 어떻게 다중시점이 별게 없습니다, 그죠? 이쪽에서 본 장면과 이쪽에서 본 장면을 하나에 집어넣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물론 그림자 같은 것도 좀 그죠? 그렇긴 한데 근데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게 뭐겠습니까? 녹색이랑 회색의 시점이 달라요. 하나 그죠? 받고 하나 정면에서. 그죠? 이거랑 이게 안 맞잖아요. 약간 위. 그죠? 이거는 구멍만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보고. 그러니까 뭔가 자세히 보고 위에서 보고 그린 거고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렇게 좀 보고서 그린 그죠? 역시 예리하십니다. 역시. 그러니까 이거 뒤에 볼 때는 야 이게 다중시점이다라는 이게 무슨 다중시점? 기본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죠? 이거를 그릴 때는 이렇게 보면서 그리다가 나온 거고 이걸 볼 때는 이렇게 하다 나온 거고 이게 나온 거 이게 하나를 못 맞힌 거야. 근데 제가 기본기가 안 돼서 그런지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기분이 안 돼. 아니 뭐 근데 딱 보니까 아시겠죠, 그죠? 이게 너무 이상하지. 나 원근법에 잘안 되더라. 아 그러니까 또 다른 거 찾아보면 또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요. 그래서 딱 일단 눈에 띄는 게 요게 딱 눈에 들어오니까 요거랑 근데 이거 안 맞잖아 이게 그죠? 이게 지금 뚜껑이 이게 안 맞. 근데 이게 무지 많이 나와요 그 뒤에도. 그러니까 어떤 사과 이 사과를 보고 그릴 때는 이쪽에서만 보고 그리고 이쪽 사과 옆에 있는 사과를 이쪽에서만 보고 그려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야 이게 다중시점이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갖다 해서 쟤는 전혀 이걸 언급한 적이 없어요 자기는 평소에 끝까지 지금까지 기본기가 없었다라는. 아 그렇죠 이게 그거 아니 의도된 거예요. 아니 의도된 게 아니라니까 의도된 건 전혀 아니고. 끝까지 기본기가 없어 근데 멋있다는 그래서 끝까지 기본기가 없는데 일관성은 있는.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 이게 그렇다니까 이게 뭐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날에 그죠? 20세기는 너무나 피카소나 그런 권위 때문에 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게 그랬는데 이제는 이거 밝혀도 이거는 안 돼 있다 이 기본기가 그래서 나온 거고 근데 그거를 다중시점으로 이거 포장된 거지. 옆모습 근데 실제로 선생님 제가 들었을 때 사과를 그렇게 막 열 몇 개씩 놓고 그리지 않고 같은 사과들을 자리를 옮기면서 그렸었대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선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다시 배치해서 또 이렇게 그리고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관점에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전통적인. 벌써 근데 이게 이미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런 거를 그냥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그걸 무시했다는 것 자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그죠? 원래는 그게 이제 하나의 틀인데. 알고 있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고정된 틀을 벗어나게 돼버리는 거니까. 자기 작품에 대해서 해설을 좀 써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 아니야 혹시? 의문의 일승. 스토리를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그린 것들이 더 그 양감이 있어서 양감이라고 표현을 많이 써요. 양감. 이게 앞으로 툭 튀어나와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정물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시점이 여러 개 있는데 오히려 저기 있는 거죠. 218페이지 같은 경우도 이게 더 색채적으로 형태를 완성시켜서 우리가 그 원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시점이 다른 건데 이게 좀 더 툭 튀어나와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딱 보면 뭐 찌그러져 보이더라고요. 그죠? 찌그러져 보이죠. 왜 저기 나 내면 찌그러져 보이지 이렇게 됐거든요. 그 시점으로 보니까 그 그렇죠. 모양 때문에 찌그러져 보이는 건데. 이것도 찌그러져 보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색한 게요. 어색한 게 이 칼도 놓여져 있는 게 이게 애매하게 되게 지금. 그래서 바닥에 놓인 것도 아니고 이게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 모서리에 얹혀 있는 건지 이 모서리도 안 맞고 밑으로 들어갔다 뭔가 이게 다 이상해. 기분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습니다. 이 세자는 전체를 다 보면서 이게 다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부분 그린 거예요. 부분. 그래서 그게 결국 그 서상화도 그 얘기였잖아요, 그죠?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만 집중해서 그리고 또 그 옆 부분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어긋나 버리는 거죠. 저 보자기 안에 뭘 그린 겁니까? 그러니까 보자기 이게 보자기죠, 보자기. 그 안에가 뭐예요? 이게 걸쳐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 같은데. 옆에가 무슨 과일이에요? 무슨 과일?
이 과일 같은 게 있겠지. 이거는 이게- 마늘 같은 마늘 계란, 양파 계란. 양파 마늘 같은 양파, 거. 마늘. 이게 계란 어. 계란인 것이 계란 같고요, 그죠? 어. 이게 사과 같고. 근데 어쨌든 그래. 이것도 뭐 이것도 지금 그리다가 이 사과에서 이렇게 쭉 튀어나와 그린 것 같아, 그죠? 사과한테 걸리니까 뭔가 그래서 이게 선이. 그죠? 그래서 이쪽이 좀 넓고 이쪽은 좀 좁지 않아? 이상하잖아. 이것도 지금 이 면이 휘어져 있지. 이쪽은 평평한 느낌인데 이쪽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뭔가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 시작보가 뭐 응. 면에 걸려서 이렇게 내린 것처럼 얼핏 보기도 그런데 이쪽 것을 보면 그냥 평평한 곳에 떨어져 있는. 그죠? 평평하게 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만화의 저기 뭐야 풀밭의 그 침대포가 펼쳐져 있는 건지 걸쳐 있는 건지. 그죠? 애매하죠. 그런 식으로. 평면적이죠. 사실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식탁 자체도 너무나 애매해요. 그죠? 식탁도 이렇게 평탄하게 여기서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 지금. 그래서 어쨌든 기본기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게 이게 그죠?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끝까지 가는 거 이게. 이 초기 작품 문제가 아니라 이게 끝까지 가는 거고. 근데 어쨌든 핵심은 한평생 갔을 때. 그러니까 그 피카소가 나중에 그런 말 하잖아요. 피카소가 나이 들어서도 어린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이제 창조성이 된다. 근데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애들 보고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거든요. 애들은 자기가 가장 잘 파악되는 것으로 그리면은 그게 다정시점 나오는 거죠. 그죠? 어떤 사물 여러 개 그리는데 그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시점에서 그리니 저거는 위에서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그리고 애들은 그렇게 그려요. 그죠? 어떤 것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시점으로 그려서 조합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피카소가 바로 그 세잔한 두고 한 얘기예요. 그게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죠? 나이가 들면서 자기 객관도 되고 실력도 늘고 하니까. 근데 세잔은 그거 모르고 그냥 강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포장이 된 거지. 다정시점 어쩌고 하면서. 근데 정말 기본기의 부족이 잘 드러나는 우리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살바도르 달리는 이게 아예 기본도 안 돼 있는 그림이다. 이게 현대 회화를 망쳤다라고 이렇게 막 살바도르 달리는 비판을 한 겁니다. 세잔을.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고 배운 거거든요. 요게 그죠? 이 세잔의 여기 수르바란 우리 이 책에는 안 나와요. 수르바란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스페인의 까라바조라고 불리는 이거를 이제 보고 나름 그렇죠. 이런 주전자 이런 거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린 거 아니겠어요? 주전자를 그죠? 이거를. 근데 이거 보면은 뭐 이건 진짜 사진보다 더 정확하죠. 그죠? 이런 거 보면은 야 이건 진짜 그죠? 이미 자기보다 벌써 한 300년 전 사람인데, 그죠? 성모, 수도사. 그래서 이 유명한 그 일화가 있어요. 이게 그 죽은 교황의 이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 초상화를 보고 수녀님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 그림을 전시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그죠? 너무 그 생생해서 죽은 교황님에게 그래서 수르바렌이 그린 게 그래서 종교와 정물화로 유명합니다. 근데 진짜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우리가 그 전통적인 키아로스쿠로 그죠? 명암법 그죠? 이게 바탕을 검게 칠하고 거기서 이제 사물이 드러나는 그래서 스페인의 카라바조라는 별명을 얻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이 묘사가 정말 사진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그죠? 쟁반이나 이런 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그린 그림이 이게 나온 거니까 참. 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요때도 정물화 시리즈를 많이 그립니다. 이것도 이제 수르바라는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그죠? 정물화를 그렸어요. 이렇게 해서 빵과 달걀도 좀 이상하지. 이게 달걀이 이렇게 생길 수가 없는데. 또 여기서도 뭐 찾으려면 뭐 많이 찾을 수 있겠어요. 이것도 지금 이거는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건 또 이렇게 돼 있고 그죠? 뚜껑이. 그죠? 이걸 잘 못 맞췄어요. 그죠? 어쨌든 날짜가 명시된 몇 안 되는 그림으로 이거 살롱전에 출품했는데 그 살롱전 그 화가들이 보면 어처구니 없겠죠. 얘 뭐 이거 맞추지도 못하고 뭐냐 말들 기본기가 안 되는 그림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살롱전에서 거부된 그림입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은 이게 일종의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뭐 별건 아닌데요. 근데 이 그림이 그래서 여기 검게 돼 있잖아요. 이 그림이 짠 하면 여기 나옵니다. 숨겨진 자화상. 그죠? 그래서 앞에 그림을 90도 회전하는 것.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렇게 돌렸으니까 여기 식탁보죠. 식탁보 그죠? 여기 식탁보가 이렇게 돌렸으니까 여기 식탁보 그죠? 식탁보가 나타난 거죠. 하얗게. 그래서 딱 돌려가지고 엑스레이 촬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숨겨진 자화상 해가지고 이 그림을 수상하고 있는 미국 신시니티 박물관의 수석 보존가 세레나 얼이라는 사람은
2022 얼마 안 됐죠, 그죠? 얼마 안 됐습니다. 보수의 필요성, 그죠? 왜냐면 그림들을 계속 갈라지니까 유화는, 그죠? 보수 필요성을 조사하는 중 그림의 균열에서 특이한 패턴을 발견하여 직감적으로, 야, 여기 직감입니다.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수석 보성가, 그죠? 야, 이거 그림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더 칠해진 거지. 밑에 또 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유화가 그 보통 깨져나가 균열이 생기는 거랑은 다르다 해가지고 엑스레이 촬영을 의뢰하였고, 정물화 밑에서 초상화가 이미 한번 그린 거를 이제 덮어서 또 그렸구나, 그죠? 그래서 초상화가 발견됐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 얼굴이 대충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죠? 자세히 드러나진 않죠, 이렇게 사람 얼굴, 그죠? 그래서 저 화면을 돌렸을 때, 그래서 세잔의 자화성으로 수정되는 이런 그림이 요 정물화 밑에, 그죠? 정물화 밑에 이렇게 원래 이렇게 그렸다가 이제 그 정물 폐기하고 요 정물을 다시 그렸구나. 그래서 이가 그린 것중 가장 오래된 자화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참 우리 지난번에도 그 쉐라의 숨겨진 자화상도 봤었잖아요. 엑스레이가 붓이. 그래서 요즘에 또 그런 것도 참 발견하는 쏠쏠한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세잔한테도 이런 자화상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 시기는 세잔의 그 젊은 시기잖아요. 20대, 그죠? 30살 정도까지의 이 시기를 세잔의 다크 에이지라고 부릅니다. 다크, 그죠? 어두운 시기다. 그래서 내면적 욕구와 감정이 억눌린 채 어둡고 무거운 심리 상태가 지배하던 시기이면서 동시에 색채적으로는, 그죠? 검정색, 갈색, 회색 등, 그죠? 아까 보셨죠? 이런 어두운 색채가 주조를 이루는. 그러니까 다크라는 게 심리적으로도 어둡고 색채적으로도 뭔가 어두운 그런 시기다. 물론 세잔 스스로는 대담한 시기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주제는 이 시기 세잔의 핵심 주제는 이게 폭력과 에로티시즘이에요. 이게 나중하고는 달라요. 사실 다르지도 않아. 근데 다르지도 않습니다. 이게 의외로. 이 시기 주요 작품들은 여성, 나체에 대한 환상, 억눌린 성적 욕망, 인간의 악마적 폭력성과 잔혹함 및 그로 인한 고통 등을 표출하여 표현하는 것이었다. 요게 다 들라크루아, 그죠? 이런, 그죠? 억눌린 성적 욕망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들라크루아. 그 다음에 인간의 악마적 폭력성, 이건 고야, 아까 봤던, 그죠? 고야의 흑색 그림, 이런 거. 그래서 들라크루아의 영향, 그 다음에 고야의 그 회화와 판화의 영향, 이 두 영향이 많이 나타나서, 그래서 아주 들라크루아적으로 격정적이면서도 고야적으로 어두운 색채를 주주로 하는 그런 그림들이 이제 주로 요 초기작이고요. 근데 이게 이후에도 계속 갑니다. 계속. 이게 금방 끝나지가 않아요. 이게 거의 40살 갈 때까지 가고 끝나지 않고 말년엔 또 여성 누드 목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젊을 때를 잘 이해하면은 뒤쪽에 왜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그죠? 젊을 때 그린 그림들인데, 다 이 여성 육체에 대한 환상들이, 이게 다 머릿속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뭐 모델 써서 그린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자신의 머릿속에서. 근데 요게 나중에 나오잖아요. 목욕하는 그죠? 우리 218페이지에 대수욕도. 결국 이렇게 나중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목욕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렸어요, 계속. 세잔이 계속, 평생 계속 그렸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옷 벗는 여인들, 목욕하는 사람들이 군상. 그러니까 결코 한 명을 그린 게 아니죠. 한 명 그린 것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군상으로 이렇게 해서 여성 나체에 대한 환상은 평생 반복적으로 세잔이 계속 그리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그죠? 아주 대주연 어떤 활락과 광란의 도가니 같은 걸 또 막 큰 그림으로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옷 벗고 막 파티장에서. 근데 이것도 뭔가 이상하죠, 그죠? 이 식탁하고 뭔가 안 맞아요, 뭔가, 그죠? 다 안 맞고 완전 그림 자체도 안장판입니다, 그죠? 뭘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뭘 그런지 애매하죠, 그죠? 원근감도 이상하고 뭐 없어요. 한마디로 기본기가 안 된 그죠? 고등학생이 뭐 해보겠다고 열심히 한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체나 환상적인 옷을 입고 인물들은 쾌락의 저강에 빠져 있는데, 어쨌든 그걸 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뭔가 이런 거를 갈구하지만 세잔으로서는 결코 참여할 수 없는, 너무나 소심하고 인간관계도 진짜 좁아요. 그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잔의 그림들은 자신은 결코 실현할 수 없는 유욕을, 활락, 납치, 성폭력 등의 장면을 이거 엄청 그렸어, 이런 거를. 그리고 이게 말년에 이런 거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대수욕도 이런 거로 그림, 여성 나체 목욕 그림으로 주제적으로 그렇다는 거, 주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프로스와 님프, 이것도 말 그대로 이 사티로스가 요정들을 납치해가지고 뭔가 성욕의 충족을 위해서 님프를 납치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그 다음 그림만 보시고 오늘.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이 세잔
초기에서 항상 언급되는 가장 인상적인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제목은 납치예요. 이것도 이거 남성이 이 피부색이 대조가 되는 어떤 여성을 그죠? 정신을 잃은 여성을 납치해 가는 거죠, 그죠? 성적 욕망에 충족해서 납치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성은 아마도 저쪽에서 한 명 잡아온 것 같아, 그죠? 그죠? 이게 님프라고 여겨지는데 님프 요정들이 이렇게 물놀이 같은 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저쪽은 바다고 이쪽은 뭐 숲길 같은데 그죠? 하나 잡아가지고 납치해가는 그런 그림. 그게 일종의 그런 성적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기가 엄청난 대작으로 기획했어요. 한 3, 4m 이르는 초대작으로 기획했는데 그렇게 완성되지는 못했고 완성된 건 작게 완성됐고요. 어쨌든 이게 들락그로아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이거 보면 좀 들락그로아의 그 격정적인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그 초록빛과 파란빛의 그 바닥 같은 게 들락그로아적인 영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기서 수비 잡으세요. 네? 화려하게 다리 같아요. 그래서 다 그죠? 화려한 그죠? 것 같아요. 남자. 이게 남자 같죠, 그죠? 이쪽 그죠? 어색하죠. 뭔가 안 맞습니다, 다. 이쪽은 또 대충 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나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드러납니다, 정말. 그래서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시간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 기본기를 가리기 위해서 이 또 팔레트 나이프를 사용하는 거예요. 팔레트 나이프를 봐서 이거 팔레트 나이프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자신의 기본기 부족을 가리거나 우회하기 위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그게 그래서 세잔도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자기도 바보는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잔은 자신의 회화의 기본기 부족을 항상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다음 세잔의 인상주의 시기 넘어가시겠습니다. 요건 나중 그림이잖아요. 요건 초창기 그림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주제적으로 크게 바뀐 건 많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골 그림도 결국엔 색채예요. 색채. 그죠? 이 색채 표현은 그래도 뛰어나죠. 후기 작품은. 그죠? 확실히. 그죠? 확실히 뛰어납니다. 색채. 결국 핵심은 색채지 이게 어떤 뭐 구도나 그런 게